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대단원 5 물질의 특성 중에 소단원 1번 물질의 특성 1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물질의 특성 1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가 있어요. 그 플러스 강의에 2번 물질의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크게 고유한 성질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물질에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 있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산소, 수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 결합한 원소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대표적으로 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나요? H2O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즉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특성을 봤을 때 물의 성질이 수소나 산소의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소의 성질이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가연성입니다. 그 다음 산소의 성질은 뭐였죠? 그렇죠. 조연성입니다. 즉 수소는 불에 댔을 때 폭발하는 성질이 있고, 산소는 꺼져가는 물질을 다시 잘 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소와 산소의 성질인데, 그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물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죠. 즉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합물은 화합물과는 다르게 그냥 섞여 있어서 각각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물 같은 경우 설탕과 물의 혼합물로 설탕과 물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누는데,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균일 혼합물은 보통 투명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탁한 성질을 보입니다. 그 다음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등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물질의 부피가 같다고 혹은 질량, 온도, 길이가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에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겉보기 성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성질, 즉 물질의 색깔, 냄새, 맛, 굵기, 그 다음에 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성질은 또 뭐가 되냐면 물질의 특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겉보기 성질만으로도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비밀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을 얘기합니다. 즉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되고요,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됩니다. 자, 우선은 부피와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와 질량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을 쓰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구는 눈금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피펫 등을 씁니다. 자,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 즉 어느 곳에서 재든 질량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이었고, 무게는 어땠습니까? 변했죠. 뭐에 따라요? 그렇죠. 중력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측정기구로는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밀도,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 치시고요. 꼭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밀도,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와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보면 밀도와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질량 측정, 부피 측정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전자저울을 이용하는 방법과 윗접시 저울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평한 곳에다가 저울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0점 조절을 먼저 해줘야겠죠. 0점 조절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전자저울은 그렇게 0점 조절 버튼을 눌러서 0점을 맞춘 뒤 질량을 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윗접시 저울 이용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의 순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로 수평을 맞춥니다. 두 번째, 물체를 왼쪽 접시에 올려놓고 오른쪽 접시에 무거운 분동부터 핀셋을 이용하여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재고자 하는 물체를 어느 쪽 접시에다 올려놓는다고요? 왼쪽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접시에는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놓는데, 이 분동은 쇠로 만든 줄을 의미합니다. 줄을 사용할 때 핀셋을 이용하죠. 손을 이용하게 되면 손에 묻은 이물질이 더해져서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핀셋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줄을 우리가 재고자 하는 저울의 접시의 오른쪽에 두게 되죠. 그 이유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고체, 액체,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고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 같이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그냥 올려놓게 되면 흐르잖아요. 그래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이용합니다. 그릇에 우선 액체를 담기 전에 빈 그릇의 질량을 먼저 잰 후 나중에 그릇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나서의 질량을 잽니다. 그래서 그 나중 질량에서 처음 빈 그릇의 질량을 빼주면 어떤 게 나오죠? 그렇죠. 액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체의 질량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슈퍼에 파는 부탄가스통이 있습니다. 그 부탄가스통을 처음 사면 그 안에 기체가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 상태의 질량을 먼저 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체를 모조리 뺍니다. 그 빼고 나면 뭐가 돼요? 빈통에 남겠죠. 그 빈통의 질량을 잽니다. 그래서 처음 다 들어가 있을 때의 질량에서 나중에 기체가 빠진 후에 빈통의 질량을 빼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기체의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보면 2번 부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부피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기체는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체의 부피 측정 방법 간단합니다. 눈금 실린더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액체를 부어주고 그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죠. 근데 15페이지에 우리 내용을 보시면 그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눈의 표시가 나와 있죠. 그 눈금이 맞게끔 우리 눈을 그 위치에다 놓고 읽었을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보시면 벽 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읽어주실 때는 그 올라간 끝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고체 부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자, 목욕탕에 보면 그 물을 담아놓은 욕조가 있잖아요. 그 욕조에 물이 지금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죠? 여러분들이 뭐 뚱뚱해서 물이 넘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만큼이 욕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눈금 실린더가 있고요.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물이 있고요. 그 안에 뭘 집어넣습니다. 너트를 집어넣죠. 예, 너트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그 증가한 부피량이 어떤 것입니까? 너트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증가한 부피의 크기에서 처음에 너트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 처음 부피를 빼주시면 나오는 부피가 곧 너트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만약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뜨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물 안으로. 그러면 그 집어넣을 때 뭘 이용합니까? 가는 철사를 이용합니다. 굵은 철사는 왜 안 될까요? 굵은 철사는 또 그 재고자 하는 부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피의 그 영향이 작은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넣게 됩니다. 자, 12페이지 메뉴에 보면 작은 2번 밀도와 물질의 종류, 양형관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마다 밀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밀도와 물질의 양, 즉 밀도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의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밀도를 의미합니다. 전에도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거기 보면 세로축에 가까이 갈수록 기울기, 즉 선이 세로축에 근접할수록 수치는 커지고, 그 다음에 선이 가로축에 근접할수록 수치는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래프에 보면 A, B, C가 있죠. 그럼 A하고 C 점을 비교했을 때 A하고 C 점 중에서 밀도가 큰 건 뭘까요? A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 어떨까요? 밀도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왜? 두 점이 같은 선상에 있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밀도가 같고, 그 다음 A와 B는 또한 C보다 밀도가 크게 됩니다. 다시 왼쪽에 보시면 3번 밀도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피라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도 크고 질량이 작으면 밀도도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와 질량은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사염화탄소, 그 다음 글리세린, 플라스틱, 물, 식용유, 나무. 이 중에서 가장 밀도가 작은 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큰 건 뭐죠? 제일 바닥에 있는 사염화탄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밀도 비교에 작은 2번 보시면 기체의 밀도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 매우 작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상태 변화라는 걸 배웠죠. 상태 변화 배울 때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분자 모형을 보면 고체는 어때요? 규칙적이고 따닥따닥 붙어 있지요. 액체는 그 상태에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간격이 생기죠. 그 다음 기체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지멋대로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건 뭐예요? 기체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제일 큰 기체가 가장 부피가 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밀도와 질량은 비례한다고 그랬고 밀도와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면 클수록 밀도는 작아지게 되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크게 됩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교재 12페이지에 3번 밀도 변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따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